자기 이름으로 안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들어와요. 이렇게. 그리고 출석을 아무래도 부르고 난 다음에 수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응? 응. 자, 저거 화면 그 PPT 보여요, 다들? 채빵에다가 쓸 수 있으면 쓰든지, 채빵에다가. 마이크 녹음 안 되면. 다 잘 들려요? 화면도 보이고? 근데 저기 나중에는 저게 그 마이크는 좀 있어야 되겠다. 마이크는 소리가 좀 들려야지. 마이크 열 수 있는 사람 열어보게. 여기 자기 이름 언노운으로 들어온 사람들 다시 이름으로 바꿔서 들어오게요. 지금 좀 이따가 이쪽에서 양쪽에서 지금 녹음을 할 거니까 녹음해서 나중에 링크 걸어야지. 오케이. 조금 한 2분만 더 있다가 수업 시작할까요? 자기 이름으로 들어와. 자기 이름으로 안 들어온 사람들 다시 들어와. 다시. 여기 마이크 되는 사람 하나도 없나? 그걸 잘 익혀두고 나중에 이제 발표를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될지도 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지금 발표 자료 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 잘 익혀놓고 나도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일단은 오늘은 한번 형식적으로 한번 출석을 불러보고 오늘까지는 그냥 다 그냥 출석한 걸로 하고 왜냐면 이제 그리고 그치만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는 있어요. 각 주마다 모든 이제 그 주 그 프레젠테이션 한 거, 그 강의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한 거 엑스트라 포인트는 있는데 출석에 대한 거 출결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는 조금 이제 약간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제 녹음하고 다시 뭐 녹음했던 거나 아니면 다시 또 리코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자 오늘은 이제 2주 두 번째 주 수업을 진행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마이크가 없으니까 출석을 불러도 이게 소리도 안 나, 대답도 채팅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늦고 그러니까
일단은 녹음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조금 그 코멘트 한 걸로 볼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될 수 있으면 마이크를 준비해두고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핸드폰은 다 보고 있을 텐데, 메시지 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출석을 실시간 이 그 주소를 쪽지로 보낼게요. 쪽지로. LMS에 쪽지로 보낼 테니까. 왜냐면 이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각 과목당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아서, 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그렇고, 이제, 아니면 카톡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톡방 만들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쪽지로 보낼 테니까, LMS 잘 확인해서, 그거 링크 타고 들어오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기 전에 또 잠깐 공지를 하면은, 우리가 개별 과제가 있는데, 과제 중에서 발표 과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학습 제안서를 이제 쓰는데, 이게 책을 보면은 307페이지에 있어요. 307페이지. 학습 지도안을 만드는 기본 예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건 조금 구체적으로 그 PPT 자료에다가 조금 써가지고 하는데, 이 형식은 307페이지를 보고 형식을 이제 보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평가표도 있으니까 그 뒷장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학습 지도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그거를 평가하는데 어떤 지표가 쓰이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표를 보면은 그 지표에 따라서만 작성을 해도 잘 하겠죠. 사실 이제 학습 지도안을 잘 만든다고 해서 꼭 수업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또 학습 지도안 없이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학습 지도안 있는 것보다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 지도안을 잘 만들어 놓는 거. 어떤 사람들은 뭐 학습 지도안을 잘 만들고서 수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습 지도안은 그냥 대충 하는데,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제 자기 식대로 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수업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잘 파악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어쨌든 처음 들어가는 신입 교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표를 잘 써야지, 쓰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뺄 수 있는 거 빼고 다시 넣을 거 넣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계획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수업 시연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 전에 이제 이런 이제 발표 스케줄은 원래 비대면 강의를 하면, 이제 대면 강의를 하면 이제 그 스케줄 그 시간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그 시간에 맞게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이 경우는 비대면 강의가 아무래도 쭉 가게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프로그램, 이 구글 행아웃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 강의를 한 5분 정도 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이제 질문 받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다시 재공고를 하겠어요. 네, 그런 줄 알고. 자, 이제 이번 주 강의는, 일단 이제 공업교육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이라는 거는 이 사회가 변화하는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이제 교육이 어떤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업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하고 같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떠한 교육의 역사가 있고, 체제는 어떻게 돼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하겠어요. 공업교육 역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일단은 옛날에는 이제 집안에서 했죠. 집안에서. 네? 그래서 한 집안에서 부모한테서 배우고, 부모가 자식한테, 또 그 자식은 그 자식의 자식으로 이렇게 전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집안, 거기에는 장인의 집안이면
자기 아들한테 자기의 어떤 집안의 자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술들을 전수해 준 거죠. 그런 식으로 한 가정 안에서 그걸 맺고 거기가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 집안이 자기 집이 직장이 되기도 하고 교육장이 되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한 가정 안에서 해결을 했죠. 이런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발달되어 오면 따라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정착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냥 뭐 도구를 사용하는데 뭐 이제 처음엔 돌로 사용을 했다가 또 이제 그걸 갈아서 사용하고 또 금속 제품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쟁기 같은 거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때도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죠. 기술이 변하면서 또 같이 변하면서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한쪽에서는 그런 농기구를 만들고 예전에는 한 가족에서 농사도 짓고 농기구도 만들고 뭐 돌 갈아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게 이제 분업화가 됐겠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시장도 생겼어요. 이렇게 교환을 하고 여기서 농기구를 만들면 이쪽에서 쌀을 이제 생산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농작물을 생산하면은 이걸 이제 물물 교환으로 맞바꿈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발달을 하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기술이 이제 발달되고 혁신이 되면서 교육의 방법도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 교육에서 이제 도제 교육, 이제 현대의 뭐 공업 교육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현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그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사실 이론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냥 잘해서 잘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그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관찰하고 그거를 따라서 하면서 모방하면서 그냥 배우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직업을 그런 이제 가족 안에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전수가 되고 있어요. 그 이제 이런 현장 교육이 그렇게 됐다는 거고 이제 이 현장 교육에서는 사실 작업장에서 이게 모든 게 교육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1대1 관계가 되어지긴 하지만 완전하게 그 직업인이 그 이제 그 전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대한 책임은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전 과정을 했겠죠. 한 부분 지금은 뭐 현대 교육, 공업 교육이야 어떤 부품 하나를 만들거나 그래서 전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부분만을 만들겠지만 한 공정만 참여를 하는 그런 이제 단순 작업공 같은 경우는 그러겠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가내수공업에 있어서는 전체 과정을 다 간단한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까지 이렇게 교육하고 완제품까지 만드는 것까지 이제 그런 실질적인 기술을 이제 가르쳤겠죠. 이제 그러면서 조금 바뀌어진 제도 그런 교육에 있어서는 도제 제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도제라고 하면은 이제 견습공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가서 실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한 가족 안에서 이런 모든 교육도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배웠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분업화가 되면서 한쪽에서 그 기술을 배우고 싶다 했을 때 이제 부모가 잘하는 이제 그 숙련공한테 가서 우리 아이 좀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도제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중세 시대 때 이제 길드라는 조합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어요. 뭐냐면 도제가 어떻게 보면 견습공인데 이제 이 도제한테 이제 단순하게 그 부분을 이제 일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맡겼단 말이죠. 그리고 허드렛 일을 많이 맡겼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력 차취가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밥도 먹고 뭐 잠도 자고 또 그런 집안일도 돌보면서 이제 일을 배운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제 단계에서 뭐 직인 그리고 그 직인 단계에서 이제 마스터 직장의 단계까지 이제 보통
이 그 직업장 안에서 직인의 그 위치까지는 가는데 이제 직장 마스터의 단계까지 가게 되려면은 이제 다른 직장 그 비슷한 내용의 어떤 기술적인 걸 좀 이렇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스터가 되면은 이제 또 다른 도제를 이제 그 영입해가지고 하나의 회사처럼 경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도제 제도가 있었다. 이제 교육적인 측면으로 해서는 좀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는 전인 교육이 될 수 있었던 거. 단지 뭐 기술 교육 한 부분에 그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전인의 교육이 다 될 수가 있었어요.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이런 인간 교육도 됐죠.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제 온전하게 그렇게 교육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노동력 착취도 있었던 거죠. 옛날에 이제 누구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여러 청소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데서 그러한 교육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도제 제도가 이게 조금 우리 현대 시제, 이제 현대에 맞게, 그러니까 그 도제라는 그 도제 제도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에 맞게 산학 일체형 도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업체와 학교가 서로 MOU를 맺거나 그래서 서로 이제 협의를 맺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한 1년 정도 수학을 하게 돼요. 수학을 하도록 하면은 그 산업체에서 한 1년 정도 어느 정도 인턴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대학 하면 대학에서도 현장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 학습도 하면서 기술도 배우면서 일을 하는 거죠. 또 그래서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보통 이제 의대생들도 6년 정도 학교에서 학교 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모든 이론 수업이랄지 기본 그 실습을 하고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죠. 대학 그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는 거예요. 1년 정도 실습을 하고 이제 레지던트.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건 이제 인체에 관한 거니까 더 많은 실습 기간과 더 많은 이제 그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자기의 경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슷한 단계도 공업 쪽으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원래 이제 스위스에서 산업현장 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이라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는데 그거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접목해가지고 우리가 벌써 이제 2015년에 시범 사업을 했었고 2016년에 좀 더 많은 학교에다 적용을 우리가 항상 어떤 거를 이제 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냥 다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본적인 시범 사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식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확대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이제 2017년도에는 완전히 전면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는 다 모든 곳에서 이런 이제 기업체에 이제 학교에서는 마땅한 기업체를 찾아야 되고 이제 학교에서 교원들이 할 일이 많이 늘어난 거죠. 기업체와 계속 마땅한 이제 또 그런 법적인 근거, 그러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가 일어나나 안 하나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프로그램도 그 산업체에 있는 담당자와 긴밀하게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산업체에도 그런 좀 뭔가 여러 가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법이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만 이루어지면 아주 산업체에서도 적당한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게 바로 들어가면 바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는 거고 또 학교 입장에서도 이런 진짜 실험 실습장이라는 게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제품도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실습 목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실제 산업체에 나가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도록 하고 그 공정상에서 그렇게 되면 훨씬 교육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적인 공업 교육 체계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해왔는지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도제 제도를 그런 어떻게 보면 대체하는 학교 교육 체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그 전에 이제 수공업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그냥 대량 생산이 된 거죠. 그때 많이 썼던 게 이제 기계니까 기계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보다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면서 단순하게 이제 도제제도나 그 전에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모방하는 거였죠. 그대로 보면은 핸드메이드, 그러니까 손으로 만드는 건 손재주를 그대로 보고 그 공정을 따라하고 하면서 모방하는 게 학습 방법의 기본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이후로는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의 어떤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과학적인 근거랄지. 그래서 이제 연구소라는 게 생긴 거예요. 기계 연구소. 그런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기 훈련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이제 보면은, 기계 연구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기계가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그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이제 따라하고 모방하고 이제 이런 것으로는 어떤 교육적 효과가 최대한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때부터 사실은 그전에는 1대1 수업이었어요. 1대1 도제학교에서도 1대1로 보고 따라하고 이게 이제 교육적 효과가 그러니까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이렇게 생기면서 1대 다 수업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가르치고 기초 이론들을 가르치고 실제로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이제 기계연구소 운동이고, 이제 그러면서 수기 훈련이 왜 중요하게 됐느냐, 이제 원리를 알게 됐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냥 원리만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론적인 것만 알지 이제 실제로 손재주로 만들어내는 것은 또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손재주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기 훈련 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작 과정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모듈이라고 해요. 이 방법을 모듈식 단계적으로 이 부분에선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는 이렇게 하고, 때로는 이걸 전 과정을 하거나 아니면 한 부분만 이렇게 반복해서 하거나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전 과정을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더 기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죠. 이제 이 수기 훈련의 효시가 된 거는 그 러시안법 교수법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뭐 기초 학습 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기초적으로 학습하는 단계, 이론적으로 아는 단계, 그리고 실습을 하는 단계가 있고, 그 실습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적용할 수 있고 응용하는 그런 단계로 가서 최종 프로젝트를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최종 작품을 내고 뭐 이런 졸업 전시회 뭐 이런 거 하죠. 이제 그게 뭐 의상학과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교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목공, 금속 가공 이게 이제 기본이었어요. 그걸 통해 이 러시안법을 통해서 가구를 만들고 책장을 만들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했느냐 하면은 러시안 시스템에서 전통적인 이제 뭐 도제 제도에서 벗어나서 이거를 이제 단계별로 연습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1대1 교사 학습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1대 다수로 교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은 기초 학습 단계에서 이제 도구의 명칭,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도구를 쓸 것이고 이 도구는 어떠하게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방법이랄지, 또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 또 재료,
나무도 여러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뭐 가구를 쓸 때 쓰는 나무나 뭐 책상을 쓸 때 쓰는 나무나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재료의 특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알아가는 부분들이 다 2단계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는 거죠. 그 도구로 해서 그 재료를 이제 도구로 이제 해가지고 어떤 만들어내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금속 공예까지 이제 이런 단계에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습 단계. 실제로 이제 학생이 그 시범한 거를 보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대로 이제 흉내내기 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는 자기가 익숙해져야지 도구를 사용하는 거나 그 이제 어떤 재료를 선택하는 거나 그러니까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자꾸 이제 여기서는 많이 실패 단계를 겪으면서 점차 어떤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내겠죠. 결국에 여기 단계에서는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지만 3단계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 크기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축소되어 가지고 뭐 보통 큰 거는 미니어처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작품 전시회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그러니까 뭐 대학교 수준에서는 보통 이제 그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실제 만들어내는 것까지 하겠지만, 이제 이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좀 더 단순화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러시안 시스템을 누가 도입했느냐? 이제 멍클과 우드워드 교수님이 이 교수법을 채택해서 그 MIT 공대, 여러분 잘 아시죠? 공대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대 공업교육의 어떤 기본이 되는 이제 교육 시스템이 러시안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종합이 돼가지고 이론과 실기가 종합이 돼서 기술 교육이 이제 되어졌어요. 이 기술 교육은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실습한 부분과 이론과 같이 결합해서 되어져 갔는데, 그러면서 총괄적인 어떤 제품을 박람회도 이때만 해도 굉장히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영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했죠. 근데 이제 영국이 원래는 기술 이제 그 산업혁명의 이제 원래는 중심지였는데, 이제 파리 박람회에서 영국이 이제 충격을 먹었어요. 좀 더 우리가 뭔가 창의적인 부분들을 내려면은 기술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 이때부터 제도권에서 좀 중요한 건 우리가 예산이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개인이 하나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를 다 해결해낼 수도 있지도 않고, 또 그거를 산업체에서 그 교육 부분을 다 담당한다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도 마련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고등적인 게 좀 더 전문적인 그런 학습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했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교육 과정을 또 가르칠 만한 그 교원들에 대한 양성, 이런 부분들도 이 중앙에서 이제 좀 더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국가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889년에 기술교육법이라고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업교육 운동이 계속 지원이 되면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제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면은 그게 이제 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각종 산업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기술들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라가 대대적으로 맡아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그 서양의 그런 공업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달되어 왔는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우리나라는 원래 관존민비였죠. 그 관존민비라는 건 뭐예요? 일반 기술을 좀 더 좀 천하게 여긴 거죠. 옛날엔 우리가 센세이셔널한 우리의 위대한 세종대왕
장영실님은 장영실이라는 훌륭한 과학자, 기술자를 영입을 해서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 천민이었는데 어떤 벼슬을 준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만큼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천시를 하고 우리 글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그런 분야에만 이제 우대를 했던 거죠. 원래 이제 무관이나 문관 위주였고 기술관과 이런 무관은 많이 천시를 했던 그런 이제 풍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실업 교육은 사실 그렇게 많이 우대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발달되고 하면서 나라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이제 증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아주 초기의 실업고교 고등학생교는 아주 교육을 제대로 하기가 여러 가지 설비도 없었고 재정도 문제가 있었고 또 교원도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게 된 거죠. 산업진흥법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실업교육을 이제 체제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단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초기 실업은 시설도 많이 부족했고 교사도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통일된 학습법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별로 달랐어요. 교사별로. 이제 교사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제 알아서 이제 학습 하는 계획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취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실업계를 가는 주요 목적이 취업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취업률이 많이 저조하게 되면은 또 진학 경쟁에서도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또 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계는 보통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옛날만 해도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실업계에서도 특성화고 고등학교나 양쪽으로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에서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대학 수능이나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또 취직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문 교과로 해가지고 또 더 그쪽에 대해서 필요 과목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취업률도 저조했고 실업계가 상대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떨어지는 낙후되어 그런 이제 진행으로 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60년대 이후에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서 원래 우리가 경공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중화공업으로 이제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산업 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산업 인력 양성이 많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잠깐 이게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중화공업 교육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잠깐만. PPT 자료 넘어갔어요? 응? 넘어갔다 이제. 오케이. 좀 대답을 하던지 아니면 채팅에다가 코멘트 좀 남겨주지. 그래. 김태훈 학생. 고마워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제 중화학공업과 이제 우리가 이 산업이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발달되면서 공업교육이 많이 이제 좀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력 공급이 많이 이런 이제 일단 산업이 규모가 커지니까 또 그거에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인력의 수요는 이제 증대되는데 공급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생겨났어요. 70년대 이후에 계속 이제 규모를 이제 학생들을 많이 키우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공급 과잉이 생기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수급을 맞추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논리 위주의 수업이 줄어들고 실기적으로 그런 위주,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수업이 좀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기초교육과 병행해서 질 높은 교육을 이루는 것이 많이 중요했다.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과에 대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으로 이제 원래는 공과대학이었어요. 공과대학이었는데 이제 최초로 공업교육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교원 양성을 하는 대학으로 개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좀 관련된 교원 양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산학 협동교육이 이제 새롭게 되었고 또 그 이제 현장 실습은 얼마나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론 실습은 어떤 시수가 이제 교육 시수에 따라서 이제 교육의 효과가 이제 여러 가지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쨌든 이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역량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사, 기사, 기능사 지금은 산업 무슨 이제 관리사인가 아무튼 그걸로 변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자격증 제도가 생겼어요. 자, 우리 공업교육의 역사는 일단은 처음에는 조선 말에 상공학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업하고 공업이 같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농상공학교, 그러니까 농업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분리가 되죠. 설린 상업학교 이제 하고 공업학교가 그리고 농림학교 이렇게 분리가 된 이제 점차 하나의 체제였다가 단선형 학제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체제였다가 이게 점점 이제 분리가 실업계와 인문계가 분리되고 이제 실업계 안에서도 공업계와 상업계 그리고 농업계 이렇게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노동 집약의 산업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럴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한 거죠. 옛날 그러니까 이게 그 기계화가 되는 그 전 단계의 교육을 했어요. 주로 이제 1954년 하면은 일단 전쟁이 끝나고 난 바로였죠. 그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0개의 나라가 있다면 그 중에 99등에서 100등. 사실은 지금까지도 우리 저기 남쪽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로 인식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깜짝 놀랐죠, 이번에. 그래서 코로나 이제 이 지금 재난이라고 해야죠. 재난재 이런 일이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대응을 잘하고 기술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너무 의외의 나라가 의외의 결과를 냈기 때문에 더 많이 놀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전염병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상당히 방역 수준뿐만이 아니라 선진적으로 그 시민 의식까지 해가지고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기술적인 것까지 해서 기술적인 거, 의료 체계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체계라는 거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또 이제 시민의 의식까지 해가지고 사재기가 없는 우리나라 유일한 나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때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였는데 굉장히 이제 빠르게 경제 발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민주화 과정도 있었고 또 체제가 많이 좀 이제 바뀌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죠. 그 와중에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제 70년대 때 우리가 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과학기술 뭐 지능 5개년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막 발명 대회도 했었어요. 지금도 이제 할 텐데 발명 대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 그러니까 그 기능 올림픽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의 기능이 이제 뭐 우리가 단순하게 뭐 체육만 올림픽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기능인들도 그런 올림픽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단순 수리공 같은 경우도 그런 금메달 누가 빨리 이 라디오를 빨리 이렇게 다시 수립하는지, 그러니까 조립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공업 교육은 우리나라의 산업의 발달과 같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이제 기술 집약 산업이 생기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중화공업이 육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고등교육도 좀 특성화가 됐죠. 기계공고, 뭐 시범공고, 뭐 이런 식으로 공업 교육이 좀 더 특화되는 그런 이제 그 시대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노동 집약이 아니라 기술 집약이기 때문에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양성이 더 많이 필요했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 시기에 좀 더 전문성을 띠는 교원 양성을 위해서 공업교육대학이 설립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정도 국가기술자격법이라는 제정도 돼서 기술사나 기능사 뭐 이런 식으로 인력을 양성했고, 그리고 이제 81년부터 87년까지는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이제 뭐 중화학공업이라 해서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이라는 게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많이 변했죠. 공통 과목인데 뭐 필수 과목, 약간 우리 지금 대학처럼 또 어떤 것은 기초 과목이고, 또 기초 과목 중에서도 이론이 있고 또 실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바람직한 직업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단지 기술자가 아니라 기능인이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얼마만큼 이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낼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은 잠깐만 5차 교육과정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서 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잠깐만 이게 6차 교육과 7차 교육과정까지 있구나. 그러면 잠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하고 일단 5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내일 금요일 날 하기로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90년대 초반까지는 어떤 거,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는 거죠. 이때 사실은 아주 큰 컴퓨터가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단순하게 기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도화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컴퓨터를 다루고, 또 이게 이제 사회하고 연결돼서 좀 더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러한 창조적인 사람, 또 인간 존중하고, 그래서 좀 더 사회적인 인문적인 소양도 같이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겨났어요.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이때가 1988년도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올림픽이 있었죠. 서울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기술의 고도화가 생긴 거죠. 좀 더 세계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부분, 단순히 우리가 어떤 기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심미적인 감각,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산화에 대한 부분, 전부 다 컴퓨터로 이제 우리가 뭐 컴퓨터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거, 이제 이런 것에 좀 더 인력에 대한 이제 공급이 좀 필요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공업교육의 역사 여기까지 3까지 여기서 마치고, 잠깐만 지금 보니까 강주현 소리가 안 나지? 내가 여기를 확인을 하고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게요. 내가 지금 지금 녹음은 하고 있거든요. 녹음은 하고 있으니까 내가 확인하고, 이게 진짜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로. 뭐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다가 써줘요. 질문 없어요? 다음부터는 좀 마이크를 가지고 나오도록. 질문 없어?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지금 내용은 지금
유튜브로도 올릴 거예요?